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이나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엔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으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신부감을 찾아 나선 총각을 비롯해서 검정거미, 영리한 핑켈, 그리고 구두쇠 집안, 이렇게 4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부감을 찾아 나선 총각. 톰이라는 잘생긴 총각이 있었다. 그는 은퇴한 부자 삼촌에게 훌륭한 농장을 물려받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금방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는 신부감을 찾게 되었다. 난 부자니까 훌륭한 신부감을 원해. 톰은 아름다운 외모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착한 아가씨를 찾았다. 물론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면 더 좋았다. 어느 날 그는 근처에 사는 부자 농부를 찾아갔다. 그 농부는 딸이 셋이 있는데 모두 결혼할 나이였다. 그는 딸들과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셋 중 한 명과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아가씨들은 예쁘고 착하긴 한데 큰 결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말이 너무 많았다. 톰이 뜰 안으로 들어가자 농부가 그를 친절하게 맞았다. 그리고는 그를 세 딸이 부지런히 시를 짜고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여보게, 우리 딸들이라네. 그녀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이다. 농부의 아내가 좋은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는 동안 농부는 톰과 얘기를 나누었다. 아가씨들은 시를 자아내면서 식탁에 있는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내딸의 실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내 실이 끊어졌어. 그녀가 소리쳤다. 다시 매. 언니가 말했다.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말랬잖아. 세 번째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들의 수다가 잠시도 끊이질 않았다. 언니, 저 남자 좀 봐. 잘생겼어. 우리 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왔나 봐. 막내가 말했다. 얘들아, 내가 제일 큰 언니니까 나와 결혼하겠지?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그건 언니 생각이야. 저 남자 아까부터 나만 쳐다보고 있던데. 그녀들은 점점 소리 높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난 저 남자와 결혼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낮에는 집안을 예쁘게 가꾸고 저녁에는 와인 한 잔씩 해야지. 그러자 다른 딸이 말했다. 난 저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면 아들, 딸 4명 낳을 거야. 아들은 잘생긴 아빠를 닮을 거고 딸은 예쁜 나를 닮겠지? 그 애들은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내 교육시키고 좋은 집안에 결혼시킬 거야. 맙소사. 그 딸들은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이 진짜 일어나는 일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톰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 가관이었다. 이거 큰일 나겠어. 저 딸들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한 톰은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얼마 후 그는 외동딸을 가진 다른 농부에게 갔다. 그의 딸은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이번 아가씨는 그가 만나본 어떤 아가씨들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물레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마 한 타래를 다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톰이 얼레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매일 2개를 쓰죠. 그녀가 잠시 방을 나가 있는 동안 톰은 서랍에서 방문 열쇠를 빼서 아마타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자
그녀의 부모와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날에 톰이 다시 찾아갔다. 그 아가씨와 부모는 그가 온 용건을 말하기를 기대했다. 방으로 들어가자 그 아가씨는 전처럼 얼레를 돌리느라 바빴다. 그녀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녀가 시작했다. 당신이 여기 다녀간 뒤에 방문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제 물건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톰은 가서 그 아마에서 열쇠를 뺐다. 바로 그 열쇠였다. 아마 탈에는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일주일 전에 그가 본 바로 그것이었다. 아가씨가 하루에 아마 2개를 돌린다고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마를 다 물레에 돌렸어야 했다. 그런데 그 아마를 돌리지 않아서 열쇠가 그 속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인사하고는 거기를 떠났다. 얼마 후에 그는 아름답고 착한 아가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특히 현명하고 생각이 깊다는 소문이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선량하고 현명하다고 했다. 톰은 말에 안장을 채우고 말을 몰아 그녀를 보러 갔다. 가족 모두 한 집에 있었고 모두 그 총각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남자들이 날씨와 농작물에 대한 화제로 꽃을 피우는 동안 여자들은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차려놓았다. 지하실에 가서 포도주 한 병 가져오너라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다. 그 아가씨는 지하실로 갔지만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을지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서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중요한 심부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녀가 방을 나간 후에 부모는 톰에게 딸의 장점을 늘어놓았다.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다. 총각은 그녀가 정확하게 자기가 바라는 그런 신부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가씨가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러 갔다.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딸이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너 포도주 가져오지 않고 왜 거기 앉아있는 거니? 아가씨가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결혼하면 웨딩드레스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 진짜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어머니는 딸 옆에 앉아서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나? 드디어 남편이 아내와 딸이 돌아오지 않자 소리쳤다. 내가 확인해 봐야겠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두 여자가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다. 둘 다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벌써 1시간 넘게 기다렸어. 아내가 대답했다. 웨딩드레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애가 결혼하면 드레스가 예뻐야 돼요. 멋진 드레스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군. 남편도 옆에 앉아서 같은 문제를 생각했다. 마침내 톰이 기다리는 데 지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지하실로 갔다. 온 식구가 바닥에 앉아서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게 보였다. 모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마침내 농부가 몽상에서 깨어나 그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저도 같은 생각을 할게요. 톰은 그 말을 하고 말에 올라타서 말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다. 들리는 말에 그는 아직도 미혼이라고 한다. 신부감을 찾아 결혼한다는 소식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하실 바닥에 앉아있던 그 세 사람은 아직도 어떤 웨딩드레스가 좋을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검정거미. 아주 오래전 부유한 남자가 자기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비옥한 땅을 찾아 큰 성을 짓고 살았다. 그는 많은 하인과 병사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법을 걸 수 있는 마법사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젊은이가 그 성을 처분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추방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몇 년이 흐르고 그 성과 주변 대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을 가진 위대한 군주의 소유가 되었다. 어느 날 평범한 갑옷을 걸친 그러나 황금처럼 고귀한 심장을 가진 초라한 기사인 귀족 혈통의 젊은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갔다. 그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풍작을 거둔 것을 보았다. 오, 이런 땅에서 저렇게 곡식이 잘 자라다니 참 이상하군. 젊은 기사는 성의 높은 벽 앞에 이르렀다. 한참을 벽을 따라가다 보니 커다란 성문이 열려 있었다. 젊은 기사는 말을 타고 그 문을 통과해 지나갔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군. 젊은 기사는 말에게 물도 먹여야 하고 자신도 더위로 목이 말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분수가 솟아나는 연못과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갔다. 말발굽 소리에 당황하는 하인들은 아무도 없었다. 젊은 기사는 말에서 내려 투구를 벗었다. 먼지 수북한 갑옷을 입은 젊은 기사는 주위를 둘러보다 아가씨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그가 다가오자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다. 젊은 기사의 갈색 머리카락과 잘생긴 외모, 다정한 미소를 보자 아가씨의 심장도 뛰었다. 젊은 기사는 아가씨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께 여행자가 말해서 먹일 물과 마실 것 좀 요청해도 됩니까? 아가씨가 손뼉을 치자 하인이 달려왔다. 잠시 후 어린 하녀가 나타나자 아가씨는 젊은 기사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고 마구간 지게에게는 말에게 줄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기다리는 동안 젊은 기사가 아가씨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나이바예요. 제 아버지가 이곳 주인이시죠. 그런데 당신은 슬퍼 보여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고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갖고 있다면 행복할 텐데요. 젊은 기사가 손을 들어 부유함의 상징인 저택과 정원을 가리켰다. 전 슬퍼요. 물론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지만요. 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보다 부유하거나 용감하거나 고귀하거나 더 잘생기지 않으면 딸에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오는 청혼자들을 모두 거절하죠. 이제 저는 결혼도 못할까봐 두려워요.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당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군요. 저는 귀족 가문이기는 하지만 당신 아버지보다 부유하지는 않답니다. 사실은 이 말과 칼이 내가 가진 전부죠. 젊은 기사가 말했다.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충분치 않아요. 아가씨가 말하며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젊은 기사의 말이 물을 다 마시자 아가씨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질투심이 많아 낯선 자와 이야기하는 딸을 보게 되면 몹시 화를 낼 거라고 말했다. 젊은 기사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났다.
그 후 이 젊은 기사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만났던 아가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여관에서 주인 부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친절한 주인 부부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 젊은 기사에게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자기보다 부유하고 지체가 높고 더 용감한 남자와 아가씨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자신은 귀족일 뿐 가진 게 없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보다 더 용감하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당신이 가난하다는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부자인 것 같으니까요.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떻게 제가 용감하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요? 젊은 기사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어깨에 쇼를 걸치고 뛰어나갔다. 한참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젊은 기사에게 상자를 건네주며 여관 주인의 아내가 말했다. 이 상자 안에는 작은 검정거미가 들어있어요. 산 위쪽에 사는 마법사가 이 거미에 주문을 걸어 놓았죠. 거미가 상자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받으면 거대한 용으로 변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녀 아버지의 정원에서 용을 만나 죽인다면 그는 당신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젊은 기사는 뜻밖의 일에 너무 기뻐 가슴이 뛰었다. 마침내 그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에 안장을 채우고 지나왔던 계곡을 되돌아갔다. 아가씨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강가에 다다르자 멈춰섰다. 그는 갑옷을 벗어 은처럼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강가의 모래로 갑옷을 문질렀다. 그런 다음 말의 꼬리를 손질해서 빛나고 멋져 보이도록 말을 단장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 그녀의 성을 향해 걸었다. 젊은 기사가 커다란 출입구를 지나 오후가 다 되어 그 성에 도착했다. 그는 다시 그녀와 나무 아래 걷고 있는 하인을 보았다. 하인은 달려나와 젊은 기사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왔는지 물었다. 아가씨에게 청혼하러 왔소. 젊은 기사가 이렇게 말하자 하인은 잠시 후 돌아와 젊은 기사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작은 상자를 꼭 쥐고 젊은 기사는 한 무리의 기사들과 청혼자들이 서 있는 커다란 홀로 안내되었다. 젊은 기사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다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남자를 보자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는 젊은 기사에게 누군데 감히 딸에게 청혼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지를 물었다. 젊은 기사는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에 대해 말하자 그 남자의 얼굴은 조금 누그러져 보였다. 그러나 그는 젊은 기사가 수행한 용감했던 업적들에 관해서도 물었다. 젊은 기사는 이번 전투에 참가했으며 아직 뛰어난 업적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키가 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물었을 때 젊은 기사는 7 아들 중 막내라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저런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젊은 기사는 창문으로 걸어가 서둘러 작은 상자를 열고 거미를 정원으로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비명과 울부짖음이 일어났다. 모두 달려가 바깥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비늘로 뒤덮인 등과 긴 목, 꼬리를 가진 거대한 용이 있었다.
용은 추악한 머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틀고 있었고 거대한 한쪽 발의 발톱으로 불쌍한 하녀를 움켜쥐고 있었다. 용은 무시무시해 보였고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청혼자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가서 저 용을 처치하시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사들은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땅바닥을 내려다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러자 아가씨의 아버지는 넓은 어깨와 볼에 흉터를 가진 건장한 남자에게 돌아섰다. 이 괴물을 처리하시오, 돔 카를로스. 저는 용과 싸우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눈을 내리깔며 건장한 그 남자가 말했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용과 싸워보겠습니다. 젊은 기사는 칼을 들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젊은 기사의 발소리가 정원의 돌과 부딪혀 울리자 용은 사악한 눈을 돌렸고 거대한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눈을 번뜩였다. 용은 젊은 기사를 보자 놀라운 속도로 반쯤 돌아 꼬리로 강타했고 기사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겨우 피했다. 그 꼬리에는 위험해 보이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고 몸은 회색 비늘로 덮여 있었다. 꼬리의 힘은 한 대 맞으면 무엇이든 죽일 만큼 셌다. 다시 꼬리가 강타하자 젊은 기사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꼬리가 아래쪽으로 지나갈 때 칼을 휘둘러 꼬리를 베려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다. 세 번째로 꼬리가 그를 강타했고 이번에는 그의 칼이 정확했다. 용은 분노로 으르렁댔고 꼬리는 축 늘어졌다. 그러나 용은 빠르게 돌아서서 마치 그를 짓밟으려는 듯 젊은 기사에게 다가가서 하녀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벽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젊은 기사는 양손으로 칼을 움켜쥐고 용을 향했다. 마침내 젊은 기사의 칼이 용의 목 아랫부분에 깊숙하게 박혔다. 용은 비틀거리며 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젊은 기사는 칼을 칼집에 넣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거대한 홀로 돌아왔다. 그가 홀에 들어서자 아가씨의 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다가왔다. 젊으신 분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당신은 재산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용명을 지녔어. 만약 내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때 아가씨는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으며 젊은 기사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몇 년이 흐르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젊은 기사를 위한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머리 위에 작은 검정거미가 매달려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영리한 핑켈.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를 둔 과부가 살고 있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선 일을 했지만 집에 와서는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빈둥거리며 애만 태웠다. 얘들아, 날도 저물었는데 나가서 닭장 문 좀 살피고 오너라.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했다. 오로지 막내 아들만 발에 불이 나도록 밤낮으로 혼자서 집안일을 도왔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자연히 막내 아들을 더 귀여워했다. 그럴수록 두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업신여겨서 핀켈이란 별명을 지어 불렀다. 핀켈은 바로 오줌 싸개라는 뜻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 넓은 세상에 나가서 각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를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 삼형제는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하루는 해질 무렵에 커다란 호숫가에 이르렀다. 멀리서 바라보니 호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삼형제는 언덕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불빛이 뭐지? 저기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볼까? 불빛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사람이 살 거로 생각했다. 벌써 사방이 어두웠고 잠잘 만한 곳도 없어 삼형제는 그 섬으로 건너가기로 했다. 마침 호숫가 갈대밭에 조그만 배 한 척이 있었다. 삼형제는 그걸 타고 섬을 향해 저어갔다. 섬 가까이 다가가니 물가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다.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초롱이 걸려 있었는데 이상한 빛은 바로 그 초롱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이런, 불빛이 이렇게 환하다니. 그 빛은 사방이 훤히 드러나 보일 만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집 안을 들여다보니 뜰에 황금뿔을 가진 큰 염소 한 마리가 있었다. 염소가 걸어 다닐 때마다 뿔에 매달린 조그만 방울이 흔들려서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삼형제는 신기한 듯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을 본 삼형제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주인은 무섭게 생긴 마녀 할멈이었다. 마녀 할멈은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늙어 보기 흉했지만 겉에 화려한 외투를 입고 있었다. 황금실로 짠 옷감에 가장자리마다 금빛으로 눈부시게 번쩍였다. 삼형제는 비로소 자기들이 사람 아닌 마녀 할멈의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삼형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집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마녀 할멈은 난로가에 앉아 불 위에 얹어둔 냄비를 국자로 젓고 있었다. 삼형제는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럴 수 없어. 호수 저편에 큰 성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봐라. 마녀 할멈은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동안 핑켈은 재빨리 집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마녀 할멈은 줄곧 핑켈의 행동에 신경이 쓰였는지 마침내 말을 걸었다. 내 이름이 뭐냐? 핑켈이에요. 핑켈이 시원스럽게 대답하자 마녀 할멈이 두 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그만 가봐라. 그리고 핑켈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있어야겠다. 보아하니 너는 꾀가 많아. 여기서 나가면 아무래도 나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 같구나. 핑켈은 겁이 나서 제발 형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리고 절대 할머니에게 폐를 끼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음 간신히 나왔다. 삼형제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와 배에 올라타서 무사히 빠져나온 걸 기뻐했다. 새벽녘이 되어서 그들은 커다란 성에 도착했다. 성이 거대하고 화려해서 삼형제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너희 둘은 마구간에서 일하고 너 막내는 주인님의 아들 시중을 들도록 해라. 하인이 그들에게 일거리를 분배해 주었다. 영리하고 부지런한 핑켈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고 주인도 무척 귀여워했다. 동생을 보며 형들은 화가 났다. 저놈 때문에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핑켈 저놈이 눈에 가시란 말이야.
형들은 자기들은 제쳐놓고 동생만 좋아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려 견딜 수가 없었다. 형들은 어떻게든 핑계를 모함하면 자기들이 인기를 얻게 될 거로 생각했다. 마침내 두 형제는 주인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호수 위는 물론 언덕까지도 환히 비추는 아름다운 황금초롱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그처럼 귀중한 보물을 갖지 못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속삭였다. 주인은 그 얘기에 정신이 쏠려서 물었다. 그 초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 초롱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희 막내 동생 핀켈만이 그 초롱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핀켈은 초롱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어요. 주인은 황금 초롱이 당장 갖고 싶어졌다. 그래서 즉시 핀켈을 불렀다. 핀켈, 네가 만약 황금 초롱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마. 주인이 말했다. 있는 힘을 다해 꼭 황금 초롱을 가져오겠습니다. 핀켈은 분부대로 하겠다고 맹세해서 주인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두 형은 일이 잘 되어간다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동생이 주인 앞에서는 초롱을 구해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성공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핀켈은 작은 배를 타고 마녀할멈이 사는 성을 향해 갔다. 섬에 닿자 해가 저물었다. 마녀할멈은 부지런히 저녁에 먹을 죽을 쓰고 있었다. 핀켈은 살그머니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굴뚝으로 소금을 한 움큼씩 던져 넣었다. 소금은 바로 굴뚝 밑 부엌에 걸어둔 죽 냄비에 떨어졌다. 죽이 끓자 마녀할멈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죽이 짤까? 마녀할멈은 죽이 짜다고 딸에게 몹시 화를 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야단을 치기도 했다. 물을 타보았지만 그래도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마녀할멈은 딸을 시켜 바깥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새로 죽을 끓이게 했다. 그러자 딸이 말했다. 어머니, 바깥이 너무 깜깜해서 우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둡거든 황금 초롱을 가져가렴. 마녀할멈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딸은 황금 초롱을 들고 물을 기르러 나갔다. 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허리를 굽히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핀켈이 딸의 두 발을 잡고 우물 속에 쳐넣었다. 그리고 얼른 황금 초롱을 들고 배에 올라탔다. 얘가 왜 안 오지? 물을 길러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마녀할멈은 걱정이 되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마녀할멈은 멀리 호수 위로 미끄러져가는 눈부신 황금초롱의 불빛을 보았다. 마녀할멈은 깜짝 놀라 물가로 뛰어가면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너 핀켈 아니냐? 그래요 할머니, 저예요. 마녀할멈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네가 바로 도둑놈이었구나. 그래요 할머니. 그 말을 듣자 마녀할멈은 탄식을 했다. 너를 놓치다니 내가 바보였어. 내게 속을 줄 알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와봐라. 그냥 두지 않을 테다. 핀켈은 무사히 성으로 돌아왔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핀켈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다. 두 형은 핀켈이 성공한 걸 보자 더 약이 올랐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동생을 모함하여 자기들이 주인의 마음에 들 궁리를 했다. 얼마 후 형들은 또다시 주인 앞에 나갔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염소 얘기를 했다. 염소의 뿔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뿔에는 조그만 방울이 달려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보물이
주인님에게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또다시 마음이 쏠렸다. 그 염소가 어디 있느냐? 누가 염소를 구해올 수 있느냐? 주인은 다급하게 물었다. 형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 염소는 저희 막내 동생 핑켈만 잡아올 수 있습니다. 핑켈은 염소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그 염소가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곧 핑켈을 불렀다. 너희 형들이 그러는데 황금뿔을 가진 아름다운 염소가 있다는구나. 움직일 때마다 뿔에 달린 방울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자, 명령이다. 그 염소를 잡아오너라. 염소를 잡아오기만 하면 땅의 3분의 1을 네가 다스리도록 해주마. 핀켈은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힘 잘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다. 주인은 핀켈의 시원스러운 대답을 듣고 기뻐했다. 한편 형들은 이번에야말로 핀켈이 도망쳐오지 못할 거로 생각하며 좋아했다. 핀켈은 즉시 준비를 하고 마녀 할멈이 사는 성으로 배를 저어갔다. 섬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서 아무도 핀켈이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핀켈은 어떻게 염소를 빼앗아 올까 궁리를 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염소는 밤마다 마녀 할멈의 집 안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 마녀 할멈과 딸이 잠들 때가 되었다. 딸은 평소처럼 대문에 빗장을 지르려고 했다. 그때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핑켈이 나무 토막 하나를 문틈에 끼워 놓아서 문이 닫히지 않았다. 딸이 한참이나 문을 잠그려고 애쓰지만 잠글 수가 없었다. 그걸 본 마녀 할멈이 고함을 쳤다. 어디 잘못된 모양이구나. 다치지 않거든 그대로 둬라.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딸은 빗장을 걸지 않고 잠을 자러 들어갔다. 잠시 후 마녀 할멈과 딸이 잠들자 핀켈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에서 자는 염소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먼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염소의 털을 뽑아 금방울을 털어막았다. 그리고는 염소를 옆구리에 끼고 나와 배에 올라탔다. 핀켈은 호수 한가운데쯤 와서 방울 속의 털을 뽑아버렸다. 그러자 염소가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방울 소리에 잠이 깬 마녀 할멈은 깜짝 놀라 물가로 뛰어나와서 고함을 질렀다. 너 핑켈이지? 네 할머니, 저예요. 내가 또 우리 황금 염소를 훔쳐가는구나. 그래요, 제가 염소를 훔쳤어요. 마녀 할멈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너는 정말 큰 도둑놈이구나. 그래요, 할머니. 저는 큰 도둑놈이에요. 그 말을 듣자 마녀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내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또 놓치다니. 내가 바보구나. 두고 보자. 다음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테니. 핀켈은 성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과 약속한 대로 땅의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었다. 형들은 동생이 이번에도 성공한 데다가 너나 할 것 없이 황금초롱과 염소를 보고 감탄하는데 더 약이 올랐다. 둘은 어떻게 하면 동생을 모함할 수 있을까 하고 날마다 궁리를 했다. 어느 날 형들은 또다시 주인 앞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마녀 할멈이 입고 있던 금실로 짠 옷에 대해 얘기했다. 옷감을 금실로 짰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빛난다는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처럼 훌륭한 옷은 마녀할멈이 아니라 아가씨께서 입으셔야 합니다. 주인님께서 갖고 계신 보물 가운데 빠진 게 있다면 그 옷 하나뿐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며 물었다. 그 옷은 어디 있느냐? 누가 가져올 수 있지? 두 형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 옷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핑켈 뿐입니다. 핑켈은 그 옷이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옷을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핑켈을 불러 말했다. 여봐라. 내가 내 딸을 좋아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런데 마침 내 형이 아름다운 황금옷 얘기를 들려주는구나. 지금 곧 그 옷을 구해오너라. 그러면 너를 사위로 삼아 내 뒤를 잇도록 하겠다. 그 말을 듣자 핀켈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래서 아가씨를 얻는 일이라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형들도 핀켈 못지않게 좋아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핀켈은 혼자 배를 저어 마녀할멈이 사는 섬으로 갔다. 가는 도중 어떻게 하면 황금옷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옷은 마녀할멈이 늘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아 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핀켈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먼저 윗도리 밑에 주머니를 하나 달고 일부러 벌벌 떨며 마녀할멈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녀할멈은 핀켈이 들어오는 걸 보자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핀켈, 마침내 내 발로 찾아왔구나. 마녀할멈은 고함을 치면서 기뻐했다.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왔지만 나를 그렇게 속이고 나쁜 짓을 했으니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마녀할멈은 어느새 큼직한 칼을 들고 핀켈을 해치려고 했다. 핀켈은 마녀할멈을 보고 일부러 놀라면서 기절하는 척했다. 죽어야만 한다면 제발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죽게 해주세요. 저는 칼에 맞아 죽기보다 우유죽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마녀할멈은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나쁜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큰 속 가득히 우유죽을 쑤어서 핀켈 앞에 갖다 주었다. 핀켈은 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는 척하면서 마녀할멈의 눈을 속여 앞가슴에 찬 주머니에 죽을 쏟아부었다. 마녀할멈은 핀켈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많이 먹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죽을 다 먹고 나자 핀켈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 땅바닥을 구르다가 눈을 감고 죽은 척했다. 그러고는 앞가슴에 찬 주머니를 몰래 찢자 죽이 바닥에 온통 흘러나왔다. 마녀할멈은 핀켈이 죽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터져 죽은 줄 알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러고는 곧 물을 길러간 딸을 부르려고 했다. 그때 마침 바깥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으므로 마녀할멈은 황금옷을 벗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마녀할멈이 나가자마자 핀켈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집어들고는 번개처럼 뛰어나갔다. 잠시 후 마녀할멈은 핀켈이 배를 타고 달아나는 걸 보았다. 핀켈이 죽기는커녕 황금 옷까지 훔쳐가는 걸 본 마녀할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마녀할멈은 호숫가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거기 도망가는 게 핀켈이냐? 그래요, 저예요, 할머니. 이놈이 이젠 내 황금옷까지 훔쳐가는구나. 그래요, 제가 가지고 가요. 그럼 너는 정말 큰 도둑놈이구나. 그래요, 할머니. 전 도둑이에요. 마녀할멈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또 너를 놓치다니 내가 바보로구나. 내가 못된 짓을 할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니알몸은 힘없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핑켈은 성으로 무사히 돌아와 주인에게 황금옷을 바쳤다. 보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다. 주인은 약속대로 핀켈을 사위로 삼았다. 핀켈은 한평생 아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마음씨 나쁜 두 형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마국간에서 일해야 했다. 구두쇠의 집안. 어떤 마을에 아주 큰 부자였지만 한 번도 남들을 대접한 적 없는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가족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다. 정말 지독한 구두쇠들이야. 저렇게 고약하고 인색하니 언젠가는 한번 크게 골탕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말을 들었다.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모두 기다리십시오. 젊은 나그네는 그렇게 말하고 저녁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구두쇠 부자의 집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 집 굴뚝에서는 하얗게 연기가 솟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하는지 보자. 젊은 나그네가 살그머니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주인은 소시지를 만들고 부인은 열심히 밀가루 반죽을 하는 중이었다. 아들은 꽁털을 뽑고 있었고 딸은 칼을 들고 커다란 양고기를 썰고 있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하는 중이구나. 젊은 나그네는 웃으며 문으로 갔다. 주인장 계십니까? 젊은 나그네의 목소리를 들은 구두쇠의 집안은 난리가 났다. 누가 왔나 봐. 얼른 음식을 치워라. 모두 만들던 음식을 재빨리 감춰놓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시치미를 뗐다. 나그네는 모른 척하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냄비 앞에 털썩 앉았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본데. 주인은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나그네를 쳐다보았다. 지나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됐지만 우리 집에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 주인의 말에 가족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가요? 나그네는 네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오다가 큰 뱀을 보았습니다. 네? 뱀이라고요? 네, 그 뱀 두께로 말하자면 주인 어르신 소매에 감추신 소시지 굵기만큼이나 되죠. 아? 깜짝 놀란 주인은 별수 없이 소매에서 소시지를 꺼내 다시 냄비 속에 넣었다. 그래서 제가 얼른 큰 돌을 집어 그놈을 내리쳤습니다. 그 돌의 크기로 말하자면 바로 따님이 품속에 숨긴 양고기 크기 정도였지요. 나그네의 말을 듣고 딸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양고기를 꺼내서 냄비에 넣었다. 돌로 내리시자 뱀이 부인 엉덩이 밑에 있는 밀가루 반죽처럼 아주 납작해졌습니다. 젊은이는 부인의 궁둥이 밑을 가리켰다. 부인이 일어나자 거기에는 납작해진 밀가루 반죽이 있었다. 부인도 할 수 없다는 듯 그걸 뜯어서 냄비에 넣었다. 제 말은 정말 허풍이 아닙니다. 만약 허풍이라면 품속에 감춘 털 뽑힌 꿩처럼 제 털을 다 뽑아 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얼굴로 품에서 꿩을 꺼내어 냄비에 넣었다. 이럴 수가. 요리가 다 익을 때까지 모두 한숨 자는 게 좋겠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가족들을 자게했다.
나그네는 3층에서 쿨쿨 소리를 내며 자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서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무도 몰래 냄비로 다가갔다. 아주 먹기 좋게 익었구나. 얌얌 쩝쩝. 그는 꿩과 양고기와 소시지를 몽땅 먹어버린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이른 새벽이 되자 주인은 가족들을 모두 깨웠다. 모두 일어나. 놈이 깨기 전에 빨리 먹어치우자.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무리 뒤적여도 냄비 속에 있는 건 밀가루 덩이 뿐이었다. 이런 저 녀석이 벌써 다 먹어치웠잖아. 하는 수 없이 그날은 남은 밀가루 덩어리만 먹었다. 아침이 되었다. 주인은 나그네에게 아침 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그네가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부인에게 말했다. 놈이 없을 때 도넛을 만들어 먹자. 그 말을 엿들은 나그네가 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다. 여러분,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구두쇠의 가족들이 도넛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고맙게도 저를 위해 아침 식사 준비를 하셨군요. 하고 나그네가 왔다. 이런, 그게 아닌데. 주인은 당황해서 뜨거운 도넛을 품에 숨기고는 시치미를 뗐다. 그러자 나그네는 개와 함께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주인을 꼭 끌어안았다. 주인 어르신, 오늘 저를 위해 특별히 식사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배에 뜨거운 도넛이 찰싹 붙고 말았다. 아, 뜨거! 주인이 펄쩍 뛰어오르자 방바닥에 도넛이 떨어졌고 개가 재빨리 그 도넛을 물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개한테까지 대접을 하시다니. 알고 보니 주인 어르신이 구두쇠라는 말도 헛소문에 불과하군요. 구두쇠의 가족들은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나그네가 주인에게 말했다. 여기 있는 도넛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도 되겠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그네는 구두쇠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도넛을 들고 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었다.